예, 화요일장 생각보다는 견조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의 이제 성장률 어제 나왔는데 좀 부담이 있었고요. 네. 2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미국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부담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중국의 1분기 GDP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좀 좋게 보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감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들도 같이 뒤섞여 있는 그런 혼탁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에 예상치 웃돈 만큼 2분기에는 저점을 보이고서 하반기에는 좀 인플레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코로나로 관련된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겠죠. 또 결국에는 파월의 연준, 파월 연준, 제롬 파월의 연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연 50bp 인상, 빅스텝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것인가, 그리고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이런 부분들의 강한 어떤 금리 인상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양적 긴축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좀 마이크를 잠깐 체크하는 동안에요. 네. 중국은 성장률 말씀하신 것처럼 4.1분기 성장률이 4.4였는데 4.8이 나왔으니까 지표만 좋은데 이제 지금 주요 도시 봉쇄들이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2분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란 얘기인데 또 좀 기대감도 가지셨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이 결국에는 또 중요해질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과연 제롬 파월 이번 주에 그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0bp 빅스텝에 대한 얘기들을 쐐기를 박을 것인가. 그리고 5월 달. 네, 이미 좀 얘기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50bp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6월에도 만약에 50bp를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확률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지는 않고 있는 쪽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충격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양적 긴축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는 QT의 어떤 속도라던가 강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상치를 더 상회해서 실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그다음에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밖에 또 남은 4월 동안 체크해야 될 변수, 결국 또 실적도 봐야겠죠? 네, 실적도 아무래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도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전부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두 나라는 G2잖아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 개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CPI와 PPI가 전부 다 높게 계속 행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에너지라던가 중고차 같은 좀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원 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예상치보다 오히려 조금 하회가 되면서 약간 잡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미국 쪽 주요 업체 테슬라라던가 넷플릭스 쪽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환율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1230원에서 지금 눈치 보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연설에서 발표될 내용들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을 또 한번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요. 원화가 좀 약한 흐름들로 좀처럼 1200원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략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봐야 되니까요. 사영관 차장님과 말씀 나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예, 끝나지 않는 LNG 수주, 결국 조선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쭉 공개가 됩니다. 금융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먼저 조선주 얘기하겠습니다. LNG 수주 랠리. 그동안에도 조선주는 수주가 역대급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주가는 못 올라. 최근에 좀 올랐지만요. 계속 그러다가 최근엔 좀 주가 강하게 오르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힘을 좀 받는 건가요?
일단 작년에도 좋다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 조선주라는 업종의 특성상 실적으로 실제 수주한 것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맞물려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에 보게 되면 세계 LNG 수주량은 최소 30척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장기 용선 계약에 기반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수주들이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연초 이후에 수주가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들의 어떤 공백기 이런 부분들을 상당 기간 줄여주면서 안정적인 수주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간 신조 성과 보게 되면요. 157포인트예요. 연말에 한 16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업황을 좋게 보는 사람들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미 157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예상치는 조금 더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업황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 성과도 좋아요. 모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신조성과 중고성과 전부 다 1포인트씩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속적인 선가의 상승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소재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추가 발주를 위해서 조선소와 협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고요. 아시아 톱 10사 1분기 전체에서 73%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 쪽에 수주가 몰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주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거기다 더불어서 캐나다 쪽에서는 연방정부 쪽에서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기업인 에키노르 쪽, 그쪽에 이제 94억 달러, 10조 원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승인을 추진을 해줬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K조선,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구 STX 조선해양입니다. 이름을 좀 사명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쪽이 지금 시스펜사로부터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1조 원 규모로 수주를 했다. 엄청난 규모로 또 수주를 한 거죠.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만큼 수주 상황들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조선의 업황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셰일가스, 유럽항 해상 수출 확대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LNG선의 중장기 발주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는 계속 봤는데 지난해 2분기에는 철강 가격 오른다고 해서 대규모 맞아요. 충당금 반영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고요. 4분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하더라도 4분기에도 적자가 났는데 결국 이제 이게 숫자로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개선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미리 좀 사야 되는 것인가? 네. 조선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매크로적인 대내외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속성을 띠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분할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업종들 수주 소식 굉장히 잘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차를 두고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실적 개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숫자가 찍히는데 그게 어느 업체보다도 빠르게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네. 2023년에 조선업 자체, 이거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에 조선업 자체가 턴어라운드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의구심을 가지는 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반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반신반의 분위기 속에서도 백로그가 굉장히 짧아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백로그가 짧고 그리고 단납기
제품들이기 때문에 백로그가 짧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네. 시기들이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도 빠르게 올 수 있는 제품들 네. 위주로 생산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말입니다. 단납기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것들이 2023년도에도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런 수주들을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베트남 조선소의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향상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 성박의 낮은 외주 비중도 결국에는 이런 실적들을 빠르게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에서는 탑픽을 당연히 현대미포조선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는 최근에 제일 강력하게 상승하는 현대중공업인데 현대미포조선 탑픽이고요. 차장님. 현대미포조선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러버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 올랐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면 됩니까? 일단은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을 상향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21년도 고점 부근에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9만 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수주 부분으로 레벨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2010년도 정도 가격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어요. 10년, 11년 고점이 11만 5천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보고 향후에 숫자라던가 수주 상황 보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선주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으시고 나눠서 사시면 돼요. 네. 네. 나눠서 샀는데 조금밖에 못 샀는데 주가가 막 날아간다. 그러면 뭐 네. 할 수 없지만 좋은 거고요. 또 다른 쪽을 찾으면 되겠죠. 네. 네. 근데 덜렁 이제 좋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확 샀다가 맞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마음이 힘들거든요. 네, 그러실 수 쫄리니까요. 나눠 사시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도 그렇고 해외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금리 인상 최대 수혜주인데 그거에 비하면 금융주 은행주들이 좀 최근에 국내 은행주들 좀 네. 주춤주춤 되는데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일단은 그런 게 이제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 특히나 이제 은행, 보험 이런 쪽들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견해들을 최근에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게 동반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적이. 그런 리포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4월 달에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한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네.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미국 쪽에서 50bp 인상 그리고 6월 달에도 강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 총재 부재 상태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25bp를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좀 잘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보통 이제 이자 마진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승하게 되면서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이제 정권의 어떤 교체 부분들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냉각이 되면서 약간 안정화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출 조이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실행이 되면서 금융주에도 상당한 좀 타격을 어느 정도는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한 1.5% 정도의 상승으로 순이익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차기 정부에서 일단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초반에는 갈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계 대출도 재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법인세 쪽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감세를 해준다고 하면은 법인 쪽에서도 상당 부분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은행 쪽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분들, 투자 설비에 대한 대출 부분들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또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건설이나 은행이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치고 갈 줄 알았는데 네. 주춤거리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도 기대감은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바로 뭘 확 풀어주고 또 뭐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긴 좀 어렵다. 네.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주,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되지 않을까요? 네. 탑픽 종목은요?
일단 탑픽은 저는 KB금융을 좀 꼽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에 크게 베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떤 배당이라던가 안정적인 어떤 지수 정도의 흐름을 좀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업종이 이제 은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이익이 한 1조 3,75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가가 분명히 될 부분들이고요. 향후에 어떤 미국의 스탠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향방은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주가가 얼마 전 이제 2월 달 중순경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66,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뒤에는 기관 쪽 위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 하단 53,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가에 등락이 있었던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변동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작년 8월 이후로 지분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67%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72.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인 KB금융에 대해서는 지분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최근에 좀 테마주들이 좀 득세를 하고 있어요. 급등락을 펼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향에 맞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할 관점으로 매수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6만 원이네요. 딱 6만 원인데요. 네.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너무 큰 폭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네. 한 15% 정도 상향 여지를 남겨두고 6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사실 주가가 제일 잘 나갈 때는요. 은행도 그렇지만 뭐 증권사나 이제 계열사들이 잘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 소실이 그렇죠. 채권 쪽 되게 안 좋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부각되다가 조금 눌리고 조금 있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인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은행주 가운데 가장 대표 종목인 KB금융을 사연관 차장님은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네. 조선주하고 은행주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도 2개 알아봤어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